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제4강입니다. 이승만 TV는 사실과 자유라는 두 가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역사를 성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루하루 전개되는 현실의 뉴스를 보도하거나 그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간 그러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소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바로 이 시리즈의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도중에 어느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소화 천황은 전범이다. 그 전범의 아들인 현 천황이나 총리 대신이 위안부에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위안부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유감이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정계와 국민이 매우 격앙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본의 외무상은 매우 이례적으로 대단히 무례한 발언이라고 분노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라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랭킹 2위의 공인입니다. 그런 공인이 시정배 수준의 경박하고 천박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언론은 침묵함으로써 문희상 씨를 옹호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을 현저하게 손상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씨는 국회의장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함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자신의 발언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논쟁을 벌이시기 바랍니다. 논쟁을 벌이실 요량이라면은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2차 대전에서 일본과 전쟁을 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를 비롯한 연합국 44개국은 전쟁 이후에 일본의 천황을 전범으로 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44개국에 한국은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참가하기를 희망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한국이 구일본 제국에서 분리 해방된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일본에 병합된 역사적 사실과 그 근원, 권리의 원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서 전쟁의 책임을 추궁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문희상 씨는 무슨 근거로 일본 천황을 전범으로 규정했는지 그 근거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일본을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이자 동시에 세계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제하듯이 일본의 천황은 일본인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고 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일본의 상징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10대 수출 산업이 100달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20달러어치의 일본의 고급 부품, 소재, 장치를 수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수출 산업은 한국 경제의 재생산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우방입니다. 이웃집이나 동네의 어른을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지 않듯이 이웃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정계의 중진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웃나라를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한 뒤에 그 범한 잘못이 중하기 때문에 나이도 이미 지긋하기 때문에
정계에서 은퇴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희상 씨가 염두에 둘 사실은 일본을 대표하는 내각 총리나 총리 대신이나 관계장관이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알지 못할까 높아심에서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2001년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생존해 있는 원 한국인 위안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보낸 사과의 편지입니다. 그냥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관리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절을 하고 편지를 낭독하고 전달해 올리는 그러한 격식을 차렸습니다. 그냥 사과가 아니라 진중한 의뢰의 속죄 또는 진사였습니다. 그냥 영어로 그냥 apologize가 아니라 atone한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진중한 속죄와 진사의 의뢰를 취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봐도 그러합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번역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통해서 원종군 위안부의 여러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민적 보상이 이루어짐에 저음하여 저의 심정을 표명해 드립니다. 소위 종군 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군의 관여하에서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손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국의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새삼 소위 종군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반성의 심정을 표현해 드립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도 미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도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토대로 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로 이것을 후세의 절함과 동시에 부당한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이제부터의 인생이 편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입니까? 저는 이 편지를 읽고 일본국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를 진중한 의뢰의 진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부만이 아니라 편지 속에 표현되어 있듯이 국민적, 국가적 진사를 한 것입니다. 진사의 편지가 낭독될 때 적지 않은 위안부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위안부는 그 편지를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위안부들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운동단체는 오히려 일본의 사과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지난 18년간 한일 양국의 관계가 크게 틀어졌습니다. 그 비용을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의 운동가들이, 아마추어적인 운동가들이, 역사가들이 국가의 대결을 그르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차 순서가 되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희상 씨에게 상기해 주고 싶은 점은 고이즈미 총리의 진사 편지를 포함해서 일본 정부의 국민적 사과가 이외에도 몇 차례 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손을 붙들고 해야 사죄가 됩니까? 절을 하면은 그 진중한 말로서는 사죄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희상 씨를 포함하여 위안부 운동단체 나아가 한국인 모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 아니 우리 모두는 과연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태세가 되어 있기나 한 건가요? 실은 사과를 거부하기 위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일본 총리가 한국에 와서 위안부의 손을 붙들고 사과했다 칩시다. 그렇게 끝이 날까요? 위안부 문제가 터진 지난 28년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보다 좀 솔직해집시다. 해결을 거부하기 위해서, 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문희상 씨가 분쟁을 정폭시킬 의도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리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지난 28년간 한국의 정부나 민간이나 운동단체, 국민 모두가 보인 태도는 정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 최근의 뉴스와 관련해서 언급할 문제는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지난 20몇 년간 가장 널리 알려진 사진입니다. 각급 역사책에, 교과서에, 약방의 감초처럼 실려온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정진성 교수팀이 이 사진의 소장자를 찾아서 사진 원본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도하 여러 신문과 방송이 커다랗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눈물과 분노를 자아내는 기사를 썼지요. 예컨대 세계일보는 눈 감은 만삭의 피해자, 그녀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용기가 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속에 임신한 여인은 평양 남포 출신으로서 중국 남경과 버마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1944년 9월 중국 송산에서 포로가 된 뒤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동안 스캐닝 자료를 대신하여 사진 원본을 구한 것이 왜 그리 큰 뉴스가 되는지 일단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차치하고 그에 대한 도하 언론의 보도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정진성 연구팀이나 언론에 묻고 싶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임신과 만삭과 유산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전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얼마나 되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이전 강의에서 소개한 1950, 60년대 한국인 상대 위안부와 미군 상대 위안부의 임신, 출산,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드릴 질문의 의도가 저절로 그 과정에서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소개한 1964년 박대은 씨가 군산시 보건소에 등록된 위안부들의 실태를 조사한 그 논문은 위안부들의 임신, 출산, 유산의 횟수까지 조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굳이 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소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한국인 상대의 위안부 188명 가운데는 33명이 출산을, 미군 위안부 132명 가운데는 69명이 출산을 경험했습니다. 미군 위안부의 절반 가까이가 출산을 경험한 것이죠. 그 가운데는 반드시 미국 병사와 관계해서 출산을 했는지 아니면 위안부가 되기 이전에 혼인관계로 출산을 했는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상당수의 여인들이 미군과 관계해서 아이를 출산한 것은 사실입니다.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속의 여인이 유산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표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군산지구의 여인들이 유산을 경험했는가 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 상대 위안부 188명 중 37명이 유산을 경험했는데 자연유산이 6명, 인공유산이 31명입니다. 미군 위안부 132명 중 유산을 경험한 사람은 89명인데 21명이 자연유산이고 68명이 인공유산이었습니다. 인공유산의 횟수를 보면은 1회에서 20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5회 이상이 18명이나 됩니다. 10회, 20회 그러한 유산의 횟수를 저는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날카로운 메스가 여인들의 몸을 수도 없이 파헤쳤습니다. 이것이 1964년 당시 군 주변의 기지촌에서 벌어졌던 반여성, 반인권의 실태였습니다. 미군 위안부의 절반 가까이가 출산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결과 전국적으로 수많은 혼혈아가 생겨난 것은 우리 한국인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표는 1955년 이후 1969년까지 각 연도의 혼혈아 총수입니다. 혼혈아 총수에 이어서 그 옆에 혼혈아로서 외국에, 주로 미국에 입양된 어린아이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양된 혼혈아들이 백인계인가 흑인계인가
기타 제3의 계획안가 더불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좀 애매합니다. 호너라 총수가 입양을 보내고 남은 수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입양아를 포함하는지가 시기에 따라서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1969년까지 1955년부터 12년간 9,058명의 호녀라가 주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고서도 1969년 그 해에 국내에 1,393명의 호녀라가 있었습니다. 호녀라는 1955년 이래 해마다 600~700명씩 태어났으며 그 추세는 1960년대 중후반이 들어서 오히려 늘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는 미군이 병사들의 성위안 행위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사들이 위안부와 교습할 때는 반드시 콘돔을 착용하도록 강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인 상대의 위안부에 비해서 미군 위안부의 유산 횟수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미군 병사들이 여인들의 임신의 위험성에 둔감한 나머지 또는 성병의 위험성에 둔감한 나머지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앞으로 소개하겠습니다만 일본군에서는 성병 통제의 목적으로 병사들에게 콘돔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로부터 일본군 위안부의 임신과 유산의 빈도는 1950년대의 미군 위안부보다 훨씬 낮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것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나름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의 임신과 출산과 유산과 그리고 입양, 이 문제는 당시 한국인들의 인권의식이 매우 낮았다. 거의 결여된 상태였다. 그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지촌의 포주들은 여인들에게 유산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인공유산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도 없는 메시지들이 여인의 몸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유산의 위험을 극복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한국 사회는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바다 건너 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1950년대 보건사회 통계연부를 보면은 혼혈아를 후천성 소아마비나 선천성 심신장애자와 같은 장애자 부류로 분류하고 그 한 칼럼으로 싣고 있습니다. 정상의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인권의식이 철저하게 결여된 상태가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은 처참할 정도의 기촌 위안부들의 유산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출생한 아이들은 그의 조국으로부터 벌어져 미국으로 피입양되었던 것이죠. 많은 여인들이, 기지촌의 많은 여인들이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약을 먹고 철로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은 바로 이 임신, 유산, 출산, 입양의 충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여드리는 이 문제의 사진의 원본을 구한 사진을 대대로 보도하는 대학의 연구팀이나 언론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익혀하는 우리 안의 반인권 행위, 반인권 범죄, 1950년대, 60년대 기지촌에서 벌어진 반인권, 반여성의 범죄, 적어도 여인의 절반 가까이가 임신과 출산과 유산을 경험한 그 반인권의 실태가 일본군 위안소에서도 그만한 범위와 빈도로 벌어졌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의 모순성, 동시대성의 문제를 과연 어느 정도 연구자들은 의식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연구자가 어느 사료를 발굴하거나 그거를 귀중하게 인용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그가 분석하고 추적하는 문제를 대표하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연구팀이 이 사진을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이전에 일본군 위안부의 임신, 출산, 유산의 빈도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위 사진이
사례로서 생명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언론이 만삭의 위험성, 그들의 용기에 감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1943년, 1944년 이 버마 랑군과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관리인, 일본말로 조바라 그러는데요. 관리인을 했던 박치견이라는 사람의 일기입니다. 언제 순서가 되어서 제가 이 일기가 전하는 정보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랑군과 싱가포르의 약 2년간 생활 동안 이 사람이 관리한 위안부는 더 한 3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인은 딱 한 명입니다. 일기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4년 7월 위안 가업부 허모모는 모카 임신 7개월로 휴업계를 제출하였다. 그러고 나서 두 달 뒤 일기입니다. 1944년 9월 본 클럽의 가업부 허모모는 임신 중이었는데 오늘 밤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23시 반 남아를 순산하였다. 임신과 출산의 비율은 전 위안부 가운데 1년 6개월간 30분의 1이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이 군의 통제에 따라서 사쿠, 곧 콘돔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치견의 일기에는 다른 위안소에 소속한 한 위안부가 임신 7개월에 자연유산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전 일기 가운데서 약 2년의 일기 가운데서 여인들의 임신, 출산, 유산에 관한 기사는 2건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사진이 과연 얼마나 일본군 위안부의 실태를 일반적으로 대표하는지, 그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고 싶은 점은요, 언론이나 나아가 우리 한국인 일반이 과연 그렇게 저 사진을 보고 분노할 정도로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훨씬 더 광범하고 잔인한 반인권, 반여성의 범죄적 행위가 가까운 과거에, 자신의 과거에서 자행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더 무심합니까? 저는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릴 때 허모모라고 그랬습니다. 일기 본문에는 이름이 다 있어요. 저는 박치근의 일기를 발굴하고 또 출간하면서 그 여인들의 이름이나 한국에서 주소를 모두 지웠습니다. 혹시나 살아있는 본인이나 그들의 자손이 상처를 입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운동단체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명을, 실얼굴을 밝히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그것은 여성의 명예나 신체가 지닌 존엄성에 대한 또 하나의 폭력이 아닐까요? 제시된 사진은 실은 교과서에 실리기 민망할 정도로 극히 폭력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좋을까요? 그런 사진을, 그 원본을 구했다고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다시 한번 한국인을 분노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사진 속의 여인들에 대한 또 한 번의 폭력이 아닐까요? 한국인의 심사가 그렇게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토록 집요하게 일본 정부와 국민의 사과까지 거부하면서 양국의 우호관계를, 미래의 협력관계까지를 기꺼이 파탄내왔던 것이 아닐까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저는 그런 대단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복잡한 생각 하나하나를 앞으로 좀 더 차근히 차분하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조선시대로 올라가 또 하나의 위안부 범주, 기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